이걸 흔히 우리가 마랑곤이라고 하거든요. 와인의 눈물. 떨어지는 점도를 보면서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나 바디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향을 맡아볼 차례인데요. 와인은 향을 마시기 위한 음료이기 때문에 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을 마실 때는 근처로 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요. 코를 볼 안에까지 깊숙이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쓸개까지 쭉 빨아 당기는 겁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오니 대표 송민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세 가지 이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는요, 이지, 엔조이, 얼리얼입니다. 간단히 표현하면 쉽고 재밌고 빠르게. 제 강의는 좀 더 쉽고 재밌게 여러분들께 전달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란 무엇입니까? 부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기준을 좀 잡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어떤 분들은 슈퍼카를 타시는 분들을 부자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강남에 아파트가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건물주여야만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한데요. 저는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기업은행에서 은행원으로 지내면서 많은 부자들을 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슈퍼카를 타거나 좋은 건물들이 있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부채가 많은 부자였어요. 돈을 잘 쓰시는 부자였고요. 제가 100억 이상 되시는 통장에 100억 이상 자산을 가지신 분들을 한 10분 정도 뵀는데, 그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검소하다라는 거였습니다. 항상 버스를 타고 다니시고요. 커피는 자판기 커피 아니면 드시질 않았습니다. 자, 어느 분이 진짜 부자일까요? 저는 두 분 다 부자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분은 돈을 잘 모으시는데 특출나신 거고, 어느 한 분들은 돈을 잘 소비하는데 특출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먹고 마시는 걸 잘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 나라에는 대통령이 있죠. 다른 나라에도 대통령이나 왕이 있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만나면 회담을 합니다. 회담 다음에는 뭘 할까요? 먹고 마시는 만찬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한 나라는 한 대표를 오기 때문에 정성껏 준비할 겁니다. 그 음식은 그냥 나오는 음식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한 음식이고, 또한 그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셔야 할 분들은 그 음식이 어떤 게 나올지 미리 사전에 알고 갑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도 다른 나라 갔을 때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정해지는 거죠. 즉, 음식은 제가 생각했을 때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아시는 지인분이 또는 제가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음식을 대접을 했는데 못 먹어요. 또는 제가 누가 베풀어준 음식을 못 먹게 된다면 안타까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먹고 마시는 걸 잘 아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나왔던 제 기사입니다. 제가 건전한 주류 문화를 확산하는 걸 꿈이라고 해서 디온이라는 공간을 런칭을 하게 됐습니다. 건전한 주류 문화란 무엇일까요? 1960년부터 시작됐던 산업화 때문에 우리는 일하기에 정말 바빴던 것 같습니다. 항상 술을 먹으면 짧은 시간에 빨리 먹어야 했어요. 또 많이 먹어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술 문화 이코르 포금 또는 어쩔 수 없는 주류 문화가 좀 많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술 얼마나 먹는가? 소주가 몇 병이야? 때로는 그게 자랑일 때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요즘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런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문화일까요? 술 잘 먹는 게 자랑인 건 사실 비단 자랑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저는 10년의 문화가 땡겨져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비참한 술자리가 집에서 혼자 새우깡 꺼내가지고 소주 한 잔 먹을 때가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최고의 문화는 뭐냐면요,
집에서 제가 원하는 집을 꾸며놓고 좋은 자리에서 와인이나 위스키나 내가 원하는 술을 갖다 놓고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멋지게 차려놓고 넷플릭스를 보면서 즐기는 게 최고의 문화가 자리가 됐습니다. 그런 문화들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이제 술에 대한 문화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저에게는 세 딸이 있습니다. 제가 저희 딸에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독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책을 읽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아이가 성장하면서 책을 스스로 읽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고 권장도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아이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빌려온 책을 가지고 저한테 책을 읽어달라고 하는 겁니다. 혼자 책을 읽을 수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첫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사람이었는데 토끼였다가 종달새로 변하고 그 다음에 늑대가 되는 것. 그럼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효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고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제 아버님이 병세가 좀 악화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님의 병을 치료하고자 여러 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의 병이 낫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약을 써더라도 낫지 않는 병세를 보고 애석하게 다니는 이 효자를 보고 한 스님이 효자에게 얘기를 해줍니다. 늑대의 간과 종달새의 간 그리고 토끼의 간을 잘 다려서 아버님께 드리고 그리고 너가 살생한 그 짐승들은 잘 묻어서 양지 마른 곳에 묻어줘서 묘를 세워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효자는 스님 말씀하신 대로 간을 잘 다려서 아버님께 드렸습니다. 네, 놀랍게도 건강하게 회복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 동물들을 묻어줬던 묘에서 곡식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 곡식이 먹음직스럽게 잘 익을 때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했는데 그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어르신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쌀과 이 곡식을 잘 빻아서 빚은 다음에 항아리 속에 물과 함께 넣어놓으면 맛있는 음료가 될 거네 라고 말이죠. 이 소녀는 어르신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했고 그렇게 시간을 지내보니 맛있는 음료가 만들어진 겁니다. 효자는 혼자 먹을 수 없어서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옆집 아저씨, 윗집 아저씨, 네, 그리고 동네에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같이 마시기 시작한 겁니다. 첫 잔을 마셨더니 다들 토끼처럼 눈을 깜빡깜빡 뜨고 있는 거고 두 잔을 먹기 시작했더니 그때서부터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은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종달새들 마냥 사람들이 종달송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분위기가 무르익었겠죠. 여기서 끝이 났어야 하는데 기분이 좋은 나머지 세 번째 잔을 먹으니 이들이 난폭해서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효자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제 두 잔만 먹자.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좀 보면 한 잔을 마시니 토끼처럼 온순해지고 두 잔을 마시니 종달새처럼 모두 수다를 떨었고 한 잔을 더 마시니 미친 늑대 마냥 서로 싸우기로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막힘없이 술술 넘어간다 해서 술이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삼원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 술에 대한 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가 제가 사준 책도 아니고 학교에서 전해주는 권장책에서 읽어줬는데 이 내용이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결심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에 서게 된다면 이 내용을 널리 퍼치도록 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술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게 됐고요. 아까 그 노인께서 말씀하셨던, 어르신께서 말씀하셨던 쌀과 함께 빚이라고 했던 그 곡식은 무엇일까요? 쌀과 밀을 혼합해서 만드는 게 보통 저희가 누룩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거기다 물을 넣으면 우리가 아는 그 막걸리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는 그 술에 대한 문화는요, 전설로 전해오는 아까 삼원초와 같은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인류가 10,000년 정도 시작했다라고 보면 실제로 술이 알코올이 들어있는 음료라고 판단하는 건 약 100년밖에 안 됐어요. 100분의 1은
이전까지는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은 코드숨을 칠 겁니다. 무슨 술이 신의 영역이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게요. 술 마시면 기분이 어떻죠? 네, 좋죠. 알딸딸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알딸딸한 기분이 신에 가까워졌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또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오버히트도 하고 힘들잖아요. 신의 영역에 침범했다라고 해서 신이 노하셨다라고 판단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그마치 100년 전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서양과 동양을 불문하고 술은 역사에서 빠지지가 않습니다. 자, 서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독교에서 항상 빠지지 않는 게 뭐가 있죠? 네, 와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주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네, 반면에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꼭 빠지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정정. 맞습니다. 신기하게 서양에서도 위스키를 가지고 미사를 지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스키, 블렌디, 꼬냑 이런 걸로 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식 소주나 아니면은 고도주를 가지고 제사를 지낸 적 본 적 있으신가요? 없죠. 왜 없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술은 신에 영접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신성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죠. 그러면 이제 술에 대한 역사와 우리 소주에 대한 역사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초의 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술이 먼저였을까요? 사람이 먼저였을까요? 우선 술에 대한 기원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처음 술에 대한 발명을 원숭이가 과일을 숨겨놨는데 그 과일이 물이랑 함께 있으면서 이게 술이 됐고 그걸 먹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저거 먹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먹어보니 기분이 너무 좋았다라는 설이 있고요. 두 번째 설은 이제 나무에 있는 벌통 있잖아요. 벌통이 물에 들어갔는데 그게 자연 발효돼서 먹게 됐다라는 복밀주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복밀주는 나와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먼저였냐 술이 먼저였냐면 저는 술이 먼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술이 알코올성 음료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우선은 효소랑 효모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효소는 단백질입니다. 곡물을 당분으로 분해해주는 단백질.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죠.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효소는 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밥알을 여러 번 씹으면 무슨 맛이 나죠? 단맛이 나요. 그게 아밀라제라는 게 녹말을 포도당으로 바꿔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또 하나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식혜는 설탕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식혜는 실제로 엿기름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만들기 때문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효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효모는 보다시피 미생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 생물이라고 할게요. 사람도 생물이죠. 똑같이 생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생물들은 먹으면 배출을 해야 돼요. 생물들의 기본이에요. 먹고 배출하는 건. 근데 이 미생물도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미생물의 음식은 당분입니다. 당분. 미생물은 당분만 먹어요. 다른 거 먹지 않습니다. 당분만 먹으면 배출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뭘 배출할까요? 네, 미생물은 배출하는 게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합니다. 유명한 맥주 회사의 광고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리얼 탄산 100%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기서 말하는 리얼 탄산은 이 효모가 싼 겁니다.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건데 보통의 다른 맥주들 같은 경우는 일부러 탄산을 주입하거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효소는 과일이 가지고 있는 또는 곡물이 가지고 있는 거를 달달한 당으로 만들어주고 그 당을 누가 먹는다? 효모가 먹겠죠. 효모가 먹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알코올이 나온다는 겁니다. 쌀로 만든 술. 자, 보리로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포도로 만들면 뭐죠? 그게 여러분들이 아는 양조주, 발효주라는 겁니다. 양조주를 가지고 어느 날 사람들이 탐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탐욕을 했을까요? 도수가 높은 걸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끓이기 시작합니다. 네, 100도가 되면 끕니다. 네, 1시간 끓인다고 온도가 120도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알코올에 끓는 점은 몇 도일까요?
78도 정도에서 알코올이 끓기 시작합니다. 물보다 먼저 끓는다는 얘기고요. 알코올이 끓게 되면 이제 액체가 됐던 게 기체가 되겠죠. 기체가 된 거를 다시 액체로 잡으면 이게 증류주가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될 수가 있긴 하겠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 목욕탕 다녀보셨죠? 목욕탕에서 우리가 뜨끈뜨끈한 물에 딱 있다가 사우나에 딱 걸어가다 보면 뭐 하얀 물이 톡 떨어져요. 되게 기분 나쁜 그 물. 그 무슨 물인가요? 그 끓는 물이 천장에 있다가 냉탕 근처에 가면 온도가 떨어져서 다시 물로 떨어지는 거예요. 맥주를 끓이고 막걸리를 끓이고 그리고 와인을 끓이고 해서 증류주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막걸리를 끓이면 그럼 뭐가 될까요? 끓였을 때 그 알코올을 잡은 건 전통식 소주예요. 그 와인을 또 끓였습니다. 그러면은 알코올이 올라가겠죠. 그 올라간 알코올을 잡았습니다. 그거는 어떤 증류주일까요? 꼬냑이라는 블렌디가 됩니다. 블렌디라고 하는 건 이제 통칭이고 꼬냑은 사실 프랑스의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블렌디가 되고요. 자, 그러면 보리로 뭘 만든다 그랬죠? 맥주를 만듭니다. 맥주도 한번 끓여볼게요. 맥주를 끓여서 잡히면 뭐가 될까요? 위스키가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양주라고 하시는데 정확한 표현은 양주는 서양에서 온 술들을 다 양주라고 하죠. 양주주에서 증류주로 가게 되고요. 이 증류주에 약재를 넣게 되면 혼성주,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제사상에 블렌디나 위스키나 소주가 안 들어간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 왜 그럴까요? 술이 신이 준 저희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선물을 증류주가 나오기까지는 어떻게 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사람이 끓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자, 위스키나 블렌디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빨리 취하고 뒤탈도 없어요. 왜냐면은 끓이면서 그 메탄올이나 안 좋은 그 성분들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위스키만 먹거나 아니면 블렌디나 이런 것만 먹었는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신이 술이라는 어떻게 보면 축복을 줬잖아요. 근데 인간이 탐욕을 하면서 위스키를 먹게 되면서 불행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신이 벌을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벌이 뭘까요? 인간만 가지고 있는 알코올 중독입니다. 네, 그전에는 알코올 중독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알코올 의존성은 있었지만 알코올 중독은 없었다라고 합니다. 흔히 우리 농가에서도요. 이제 농번기 되면은 우리가 새참 먹잖아요. 새참 먹을 때 막걸리 먹는 동네들은 장수합니다. 그런데 소주를 먹는 집단은 일찍 돌아가시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코올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중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쁜 술은 아닙니다. 적당히 자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술은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집니다. 양조주, 증류주, 혼성주.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소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쌀을 발효하면 뭐가 된다 그랬죠? 막걸리가 되고 막걸리를 끓이면 뭐가 되죠? 네, 소주가 되는데 참 놀랍게도 우리가 아는 그 소주는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요. 하나밖에 없는 카테고리가 이 소주입니다. 1년에 소비되는 소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약 60억 병이 된다고 하고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소주에 대한 역사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주에 대한 역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주에 대한 역사를 얘기하려면 우선은 9세기로 가야 합니다. 뭔 소주 얘기를 하는데 9세기까지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연금술사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네, 연금술이라는 게 9세기부터 발달하게 됐는데요. 금속을 금으로 만들어주는 기술이 있다라는 거죠. 9세기경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이걸 알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을까요? 그 당시에는 뭐 화학에 대한 주기율표도 없고 현미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한 게 무작정 끓였습니다. 끓였죠. 양파도 끓이고 무도 끓이고 온갖 것들을 다 끓였겠죠. 그래서 어느 날 끓이다 보니까 술도 끓였을 거 아닙니까? 끓이는데 끝나는 게 아니라 끓이다 보니까 이 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알딸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이 발전하게 된 게 아라크라는
술을 최초로 알게 된 겁니다. 9세기경에 아랍에서 아라크라는 술을 증류주를 처음으로 개발하게 된 거죠. 그럼 이 얘기랑 소주랑 무슨 관계가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그 얘기를 하자면 13세기 몽고까지 가야 합니다. 자, 징기즈칸은 말을 끌고 이제 전 세계 땅을 토벌하기 위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먹었던 술은 뭘까요? 네, 마유주 맞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유일하게 말의 젖밖에 없었어요. 말의 젖을 가지고 열심히 효모를 가지고 술을 만들어 봤자 2도에서 3도밖에 안 되는 알코올 도수가 안 나왔어요. 술을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말통으로 한 10통씩 먹어도 취하지도 않고 먹는데도 힘들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징기즈칸의 몽고 병사들은 아랍에 가게 되고 아랍에서 뭘 먹게 되죠? 아라크를 먹게 됩니다. 깜짝 놀랄만한 일이죠. 네. 10리터를 먹어야 할 게 몇 잔만으로도 기분도 알뜰하고 또 전쟁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죠? 술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몽고는 이때부터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제일 먼저 병창기지에 설리하는 게 증류주에 대한 양조장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몽고에서는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됐고 일본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도 병참 기지를 만들게 됐습니다. 병창기지 만들면 때 꼭 만드는 게 뭐라고 그랬죠? 증류주 제조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 군데에다가 증류주 제조장을 만드는데요. 개성과 안동, 제주에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안동 소주가 유명한지 이제 아시겠죠? 실제로 제주도에서는 아락주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서도 아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아랍에서 만들어진 아라크가 몽골을 통해서 아라킬,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락주로 변하게 된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쌀로 만든 막걸리를 통해서 증류한 증류주가 성행을 하게 됩니다. 곡물을 발효시켜서 만든 술을 잘 끓여서 찬물에다 놓으면 나오는 게 소주인 거죠. 소주가 한문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신가요? 불사를 소에 술주자를 씁니다. 불로 태운 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막걸리 잔이고 하나는 소주 잔인데요. 국민들이 너무나도 소주를 좋아한 거죠. 그래서 막걸리 잔으로 벌컥벌컥 먹는데 사람들이 곡식을 가지고 밥을 먹어가지고 술을 담가 먹으니까 이제 왕이 노하셔가지고 잔을 바꿉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저 막걸리 잔이 소주 잔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소주 한 병에 7잔 반이 언제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소주잔은 지금까지도 똑같은 용량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참이슬 이런 소주들은 그 전통식 소주 방식일까요? 해석하기도 아닙니다. 일제 저희가 강점기 시절에 일본은 우리나라의 곡식을 수탈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죠. 그렇게 곡식을 다 수탈해 나가는데 조선 국민들한테 술은 줘야겠고 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식음할 수 있는 에탄올을 만들고 물과 희석해서 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세금을 붙였죠. 그러면서 많은 곡식을 수탈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애석하지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주의 시초고 대신 그 문화를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서 현재 보여주는 소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약 60억 병의 소주를 드시고 계시고요. 저 역시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주가 나쁜 거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게 화학성 술이다. 그래서 안 좋다라고 표현하겠지만 저희는 한국인한테 애환이 있는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와인이나 위스키를 드시더라도 소주를 안 먹고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소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요. 오늘 와인 교육이라고 해서 와인만 드실 게 아니라 소주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와인에 대한 이해와 매너에 대해서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좀 읽어볼게요. 와인은 가장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료이다. 파스테르. 신은 물을 만들었지만 인간은 와인을 만들었다. 프랑스 시인인 위고죠. 와인은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것이다. 노인과 바다 저자 해밍웨이가 만들었습니다. 와인을 마셔라, 시를 마셔라, 순수를 마셔라. 프랑스 시인인 보를레르가 만들었습니다. 와인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며 이 즐거움은 모든 미덕의 어머니다. 파우스트죠. 와인은 점잖은 사람을 떠들게 만들고
진지한 사람을 웃게 만드는 재능이 있다. 오디세이 저자가 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와인은 추억을 저장하는 여행과 같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언을 하신 분 누구일까요? 부끄럽지만 제가 얘기한 겁니다. 저는 와인을 좋아합니다. 그전부터 와인을 먹었던 건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와인을 먹으면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어요. 와인은 약 뭐 이제 4만 가지, 8만 가지 뭐 헤아릴 수가 없지만 제가 최근에 먹어본 와인 종류 한 200가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와인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을 한 2년 전쯤에 마트에서 종이컵에 먹었어요. 한 3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 한 모금 한 모금 먹었을 때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년이 지난 시점에 제 소중한 귀인분들과 사시카이아라는 와인을 먹는데 바로 그 당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블라인드 테스트였습니다.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데도 그 와인을 먹는 순간 제 몸에서 기억을 하더라고요. 저는 와인은 그런 종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류를 같은 걸 계속 드시면 모르시겠지만 다양한 걸 먹으면 그때 당시에 누구와 함께 먹었는지 그리고 어떤 기분이었는지를 추억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와인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와인을 만든 생산지가 서늘한 곳인지 따뜻한 곳인지 뭐 강수량이 많은지 아닌지 그런 것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와인은 추억을 저장하는 여행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가는 이유 있으시잖아요. 네, 인스타그램을 위해서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평생의 추억을 가져가기 위해서 해외여행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와인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인에 대한 역사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4000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이집트에서 이제 피라미드 왕국할 때도 급여를 실적으로 와인으로 또는 맥주를 지급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뭐 교회나 미사, 성찬용 또 의료용으로 사용하게 됐고요. 보르도 아키텐 지역의 공주 헨리 2세와 결혼하면서 영국으로 가게 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게 되는 기회가 됐다라는 내용. 그 다음에 돈페리뇽에서 샴페인 제조가 됐다라는 내용. 기타 등등등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다 말씀드리자면 강의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얘기만 좀 전달해 드릴까 합니다. 그 엘레노라는 공주가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미인이신가요? 한 나라의 여왕 또는 귀부인이 된다라는 건 참 대단한 일인 겁니다. 엘레노르 공주는 자그마치 영부인이 2번이나 됩니다. 그것도 프랑스 한 번, 영국 한 번. 난 사람이에요. 네, 대단합니다. 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미모도 대단하지만 엘레노르 공주의 나라였던 아키테는 왕국이 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키테는 공국이라는 곳은 프랑스 남프랑스 지역에 있는데요. 그 지역은 우선 와인의 대표적인 생산지인 보르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루이 7세와 결혼을 하게 되죠. 루이 7세는 엘레노르 공주를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뭐 공주도 당연히 사랑을 했겠죠. 둘이 사랑을 하고 한참 잘 지내고 있을 시점에 십자군 전쟁을 하게 되죠. 십자군 전쟁에 나가서 엘레노르 공주는 왕을 응원하게 됩니다. 우리 남편 잘 싸워 했는데 생각보다 쫄보였어요. 군사들을 이끌어 나가서 전쟁을 해야 할 사람이 자꾸 뒤로만 숨는 겁니다. 이때 배우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의 포부는 강한데 남편을 통해서 더 커져나갈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불신이 쌓은 데다가 엘레노르 공주가 첫째 낳은 자녀가 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겠죠. 아들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둘째도 딸을 낳을 경우는 분명히 위협이 될 거라는 걸 인지를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의 사이도 점점점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자 엘레노르는 생각을 합니다. 둘째를 딸을 낳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실제로 둘째도 딸을 낳습니다. 이제 외부적인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레노르는 선택을 합니다. 두 딸의 양육권을 루이 7세에게 드리겠습니다. 대신 원래 아키텐 공국의 땅이었던 보르도 지역과 남프랑스 지역을 다시 귀속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둘은 합의하에 완만하게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재혼을 하는데 얼마 만에 재혼을 했을까요? 엘레노르 공주는 10주 만에 재혼을 합니다. 그것도 9살이나 어린 헨리 2세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조건이 있었어요. 당연히도 엘레노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남프랑스의 땅을 헨리한테 갖다 줬죠. 헨리는 땡큐 하면서
와이프와 결혼하게 됐고 둘은 3명의 아들과 5명의 딸들을 낳게 됩니다. 잘 지냈고 심지어 엘레노르 공주가 아까 욕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세 아들 중에 한 명이 우리가 아는 사자왕 리차드 왕을 낳게 됩니다. 점점 영국은 더 확대가 됐고 아까 말씀드렸던 프랑스의 좋은 유수한 와인들이 영국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 기회로 영국은 와인에 대한 문화가 점점 확대가 됐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전 세계에 정보를 했을 때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엘레노르 공주가 영국 헨리 2세와 그렇게 알콩달콩 살고 있는데 루이 7세가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쫄보였어도 배가 아팠겠죠. 그렇게 해서 불신이 시작한 데다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간질도 많이 하고 더불어 지금 보르도에서 가지고 있는 그 땅의 세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던 겁니다. 결국에는 돈이 문제였던 거죠. 돈의 골이 깊어져서 결국에 영국과 프랑스는 100년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들 100년 전쟁 들어보셨죠? 그 100년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는 잔다르크도 나오게 되고 딸부 장군도 나오게 되는 거죠. 이 대단한 여성분 한 분이 두 나라의 전쟁을 일으켰지만 새로운 문화를 바꿨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얘기를 한번 들려드려 봤습니다. 와인에 대한 한번 종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와인의 종류는 3개에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로제 와인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용도의 순서에 의한 구분은 에피타이저 와인, 테이블 와인, 그 다음에 디저트 와인으로 나뉘는데요.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밥 먹기 전에 먹는 와인, 밥 먹는 중에 먹는 와인,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먹는 와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효모가 만드는 게 알코올과 탄산이라고 했죠. 그 탄산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스틸 와인과 스파클링 와인으로 나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도 구분, 달달하냐 아니면 달지 않냐 기분으로 해서 스위트 와인과 드라이 와인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포도 품종은 까베네 소비뇽, 메를로, 피노누아, 시라, 그 다음에 화이트는 샤도네, 쇼비뇽 블랑, 리슬링, 모스카토. 이 부분은 이런 종류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하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드 와인 당연히 적포도로 만들겠죠. 그럼 화이트 와인은 무조건 청포도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도를 넣고 믹서기에다 갈았어요. 그럼 무슨 와인이 될까요? 레드 와인이 됩니다. 네, 레드 와인이 됩니다. 근데 포도를 따서 그거를 압착 눌렀어요. 그럼 알맹이만 쏙쏙 빠져서 알맹이를 잘 씻어가지고 믹서기에 가르면 화이트 와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믹서기에다가 갈아요. 가는데 1분을 갈아야 하는데 10초만 갈았어요. 그러면 색이 어느 정도 나오다 말겠죠. 그게 무슨 와인이다? 그게 로제 와인입니다. 어떤 분들은 레드 와인하고 화이트 와인하고 섞는 줄 알아요. 물론 샴페인에서 일부분은 그렇게 로제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요. 대부분 로제 와인은 어떻게 만든다? 네, 적당히 갈다가 색에 맞게끔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와인은 오래되면 좋은 걸까요?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김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김치 좋아하시죠? 자, 우리나라 좋은 생산지에서 나온 김치 배추들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산 배추, 그 다음에 베트남 배추, 미국산 배추 이렇게 쭉 놨습니다. 자, 김치를 열심히 장인들이 담궜는데 이게 3년이 되면 똑같은 신김치가 될까요? 김치 역시도 그 배추와 그걸 누가 생산했는가 길렀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와인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우리가 때루아라고 하거든요. 어느 생산자가 어느 밭에서 생산했느냐에 따라서 와인은 3년을 갈 수도 있고 5년을 갈 수도 있고 50년을 갈 수도 있고 100년을 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와인은 그 상품이 가지고 있는 컨디션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가격으로 보게 되면은 처음에 막 생산했을 때가 제일 저렴하긴 합니다. 물론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와인이 가장 맛있는 시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픽타임이라고 하고요. 그 와인 상품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에는 와인 안에 효모라는 게 있고 그 친구가 생산을 계속 해내죠. 어떤 걸 생산해 나갈까요?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를 생산하면서 점점 발효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식초가 됩니다. 우리 비니거리라는 영어 단어 아시나요? 거기 앞에서 나오는 BIN은 와인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에 와인이 가면 식초가 되는 거고요. 그것처럼 와인은
와인 상품에 따라서 오래되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와인 라벨 읽는 법. 네, 이거 부분은 네이버 치면 다 나옵니다. 네, 보다 좀 쉽게 말하는데 한 가지 재밌는 건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대륙과 신대륙이라는 게 있어요. 구대륙이라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우리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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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부터 와인을 만들었던 곳. 그리고 칠레, 미국, 호주 이런 곳은 이제 막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해서 신대륙이라 불립니다. 레이블을 보면 좀 차이를 알 수 있어요. 구대륙은 예전부터 우리 아버지의 아버지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문의 문장이 더 중요했어요. 신대륙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도 품종을 넣거나 아니면 레이블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드는데 의사 전달을 표현하는데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국가, 그 다음에 와이너리의 이름, 그 다음에 1등급 지역인지 아니면 알코올 함량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저기 맨 끝에 보면 뽀이하게 AOC 와인이라고 인증되어 있습니다. AOC,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숙이 얘기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한 예로 김제에서 나온 쌀을 인정받으려면은 거기에 맞는 규칙이나 규율이 있겠죠. 네, 그런 것처럼 프랑스도 AOC라는 지역을 통해서 정해진 양조 방법과 그 다음에 생산을 해야만 저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앞에 있는 와인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맨 윗부분에 보이는 부분들을 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부분, 동그란 부분을 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잡는 그 손잡이 부분들을 스템이라고 하고요. 아래 받쳐주는 부분들을 베이스라고 합니다. 잔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종류는 맨 오른쪽부터 보시면 샴페인, 그 다음에 화이트 잔, 보르도 잔, 버건디 잔으로 나뉩니다. 샴페인 잔은 탄산감이 있기 때문에 탄산감이 날아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립 부분이 얇게 되어 있고요. 화이트 잔 같은 경우 레드 잔보다 조금 더 작아요. 이유는 좀 더 차갑게 먹기 때문에 조금씩 따라서 그 온도를 유지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보르도는 좀 볼이 넓습니다. 그 향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버건디는 좀 더 큽니다. 왜냐하면 버건디의 대부분 피노누아라는 품종이 되는데요. 굉장히 섬세하면서도 다채로운 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와인을 드실 때 세 가지를 하시는데요. 눈으로 보고, 코로 향을 맡고, 그 다음 입으로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시음하면서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이블 매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많이 혼돈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음식을 먹기 전에 술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을 먹고 나서 술을 먹어야 하나요? 아니면 음식과 먹으면서 술을 먹어야 하나요? 뭐가 맞을까요? 사실 정해진 건 없어요. 근데 프랑스에서 정해지는 그런 매너에 보면 음식을 다 먹고 와인을 먹게끔 합니다. 음식을 먹고 입안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한 채 먹는 이유는 그 립 부분에 음식물 찌꺼기가 묻게 되면 와인이 가지고 있는 향을 제대로 즐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많이 혼돈들 하시는 부분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술을 따를 때도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따르는 걸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매너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와인을 따라줄 때는 한 손으로 따라줄 수도 있고 두 손으로도 따를 수 있습니다. 대신 받을 때는 잔을 들거나 하지 않고요. 그 베이스라고 하는 부분에 두 손가락만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은 그 따르는 동안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진정한 매너는 그냥 따라주실 때 손만 얹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첨삭이 안 된다고 하죠. 많이 남아져 있는 상태에서 더 따라드리려고 하면은 잠깐만요 하고 원샷을 합니다. 따라달라고 얘기를 하죠. 계속 저희가 더 드립니다. 채워드리는 문화가 있고요. 내가 못 먹을 경우에는 그냥 손으로 얹어주시면 됩니다. 건배할 때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참 건배 좋아해요. 네, 건배사도 여러 가지 있고 하는데요. 항상 할 때마다 짠 하시죠. 짠, 짠. 근데 와인 같은 경우는 계속 짠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이 잔이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건배는 한 번만 하는 걸로 하고요. 부딪힐 때는 이 볼 부분으로 한번 부딪힙니다. 네, 볼 부분으로 부딪히면서 청명한 소리를 듣고요. 그 다음부터 짠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네, 멀리 보면서 그냥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시도 때도 없이 짠을 하면 뭐가 깨진다? 네, 잔이 깨집니다. 네, 소중하게 잔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렇게 알려드리게 됐습니다.
와인에 대한 향은 뭐 이렇게 아로마도 있고 부케도 있고 향의 표현이 과일과 꽃, 향신료, 뭐 심지어는 담배향, 뭐 젖은 낙엽의 향 다양하게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인 초보자들을 위한 와인은 뭐 이제 화이트다, 로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일 빠르고 쉽게 접하는 건 레드 와인이에요. 처음에 레드 와인 먹다가 와인 좀 아시는 분들은 화이트 와인으로 좀 넘어가고요. 화이트 와인에 좀 빠질 때쯤 되면은 이제 스파클링 쪽, 샴페인 쪽에 빠지게 됩니다. 샴페인의 가격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죠. 그러다가 절대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게 부르고뉴에 있는 피노누아를 맛보게 됐는데, 부르고뉴 피노누아 괜찮은 거면 최소 50만 원 이상을 줘야 제대로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먹다 보면 뒤를 돌아봤을 때 가산이 탕진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프런치 패러독스라는 그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1970년대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의아한 거예요. 똑같이 기름진 음식을 미국 사람도 먹고 프랑스 사람들도 먹고 있는데 왜 심장병에 걸리는 거는 프랑스 사람들이 덜 걸리느냐 라고 실제로 연구를 했는데, 그 결과 와인이 가지고 있는 타닌이나 아니면 엔토시아닌 색소 때문에 심장병이 덜 걸린다라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건강한 와인 생활을 지금 프랑스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계기로 미국도 소비가 2배 이상 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술 문화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코로나로 인해서 약 한 10년 정도에 되는 문화가 땡겨져 왔다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인 그렇게 많이 안 드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 와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이 한계가 있고요. 이제 물류에 대한 대란도 있고 해서 저희도 현재 판매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술들을 이렇게 쉽게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 하루가 멀다 하고 가격이 천정부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가 구입하는 가격이 제일 저렴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와인은 역사상 한 번도 가격이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였습니다. 열심히 먹고 죽자 했지만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소주의 문화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요. 다양한 술의 문화를 알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부자가 되는 한 걸음이 아닌 2걸음, 10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명품은 원단이 좋다고만 해서 결코 명품이 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죠. 역사와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명품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 명품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샴페인이라고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샴페인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다음에 스토리를 이 명품과 합치다 보니까 LVMH가 나오게 된 거죠. 해외 유명한 그 셀러브리티들이 항상 행사를 위해서 빠지지 않는 게 이 샴페인이고, 특히나 모에 샹동을 드시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포가 있는 술들을 다 샴페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그 F1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사람이 뻥 하고 터뜨렸죠. 근데 한 기자분이 기사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랑프리, F1 그랑프리에서 우승한 우승자가 샴페인을 터뜨리는 모습이다라고 보이는데, 거기에는 실제 샴페인이 아니라 스파클링 와인이었죠. 실제로 샴페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이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나온, 그 지역에서 생산하고 만든 것만 샴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병에 샴페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와인에서 샴페인이라고 적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스페인에서는 까바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에서는 스파클링 와인이라고 하고, 프랑스 쌍파뉴 지역에서 나온 것만 이렇게 샴페인이라고 불려오고 있습니다. 이 샴페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처음 발견했던 사람은 돈페리뇽이라고 합니다. 돈페리뇽은 수도사인데요. 이 수도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돈페리뇽의 수도사는 어느 날 와인을 양주하고 있는데 자꾸 와인병이 하나씩 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을 했어요. 와인을 누군가 훔쳐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몰래 숨어서 그 도둑이 누군지 잡으려고 했는데, 밤이 됐더니 와인병이 저절로 뽕 하고 터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효모가 알코올과 탄산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탄산이 자연적으로 병 안에서 터졌고 그렇게 하면서 바닥에 떨어졌죠. 돈페리뇽이라는 수도사가 먹어봤게 됐는데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Come quickly, I'm drinking the stars. 네, 표현이 좀 이상했나요? 아무튼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빨리 와봐. 나는 현재 은하수를 마시고 있네. 왜 은하수를 마신다고 했을까요? 그 탄산감이 이 돈페리뇽의 수도사한테는 은하수처럼 느껴졌나 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건배 제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셔라! 네. 은하수는 맛있나요? 네. 어떻게 달콤한 맛이 나나요? 달달하다는 표현이 있지만 사실 샴페인은 당도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보통 식전에 많이 마시는데요. 우리가 샴페인을 먹으면 느껴지실 거예요. 그 침샘에서 침이 많이 나온다는 걸. 그 얘기는 음식을 더 맛있게 돋구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샴페인은 달달한 향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당도는 거의 없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시음하실 와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를 좀 내도록 할게요. CDP, 샤토네프 디파프. 네, 설명해보자면 샤토는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네프는 뉴, 영어로 말하면 새로운 걸 말하고요. 듀는 오브, 뭐뭐새. 그리고 파프는 교황을 말합니다. 교황의 새로운 성. 여러분들이 드신 교황의 새로운 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황의 몇 차례의 십자군 전쟁을 하면서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있던 시기에 이거를 그냥 볼 수 없었죠. 프랑스 필리프 4세가 내 권력을 가져야겠다. 경제적인 정책을 많이 시연하게 되고 그리고 서민들한테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했던 거죠. 오로지 교황만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물질적인 게 커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왕으로 힘이 이동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에는 교황은 프랑스에 있는 한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고요. 거기에 만들어진 교황청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멋지게 지어진 성처럼 보이지만 이 교황청은 사실상 감옥이나 가까웠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배웠듯이 서양에서도 미사를 지내려면 빠지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뭐가 있죠? 맞아요. 포도주. 와인이 꼭 있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보르도 출신인 클레멘스 5세는 와인을 수급해 오다가 더 이상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요한 22세라는 그 다음 교황은 포도를 경작하고 실제로 와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이 드실 샤토네프 디파프인 거예요. 교황의 새로운 성에서 만들어진 와인. 미사를 지내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또 교황이 먹는 건데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엄청난 수도승들이 이 만든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몇 차례 노력을 했고 이거는 한 지역의 이제 지역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CDP라는 와인의 카테고리가 하나가 나오게 됐고요. 자, 어떻게 지금 잔을 다 따르셨나요? 네, 저는 빈잔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잔을 건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한다 그랬죠? 네, 눈을 마주보면서 건배하시면 됩니다. 네, 어떠신가요? 맛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시음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눈으로 본다라고 했죠. 와인의 색이 있습니다. 검정 자주색부터 해서 벽돌색, 그 다음에 다양한 색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선은 색을 먼저 보고 그 와인을 가지고 있는 색을 보면서 이 와인이 단일 품종인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색만 보는 게 아니라요. 이 와인의 끝 모서리를 보면 이 투명한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투명한 게 많으면 많을수록 좀 어린 와인이고 기간이 돼서 숙성이 된 것들은 그 하얀색 테두리가 거의 없어지고 색이 거의 균등해지거나 가넷빛, 약간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걸 통해서 얼마나 숙성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스월링이라고 해서 와인을 돌려보면 이게 떨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걸 흔히 우리가 마랑곤이라고 하거든요. 와인의 눈물. 떨어지는 점도를 보면서 이 와인의 알코올 도수나 바디감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향을 맡아볼 차례인데요.
와인은 향을 마시기 위한 음료이기 때문에 향이 가장 중요합니다. 향을 마실 때는 코를 볼 안에까지 깊숙이 넣은 다음에 여러분들 쓸개까지 쭉 빨아당기는 겁니다. 네. 당기시면 어떠신가요? 무슨 향이 나시나요? 가장 중요한 포도향이 나야 합니다. 그 온전히 신선한 포도향을 느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검정색 과일이냐 아니면 빨간색 과일이냐 그런 과일의 향들을 찾아가고 또는 2차 향인 뭐 바닐라 향이냐 오크 향이냐 또는 뭐 가죽 향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이제 먹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먹을 때 어떤 분들은 그냥 목 넘김으로 넣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그렇죠. 소주도 원샷, 맥주도 원샷, 소맥도 원샷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와인은 그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글이 나듯이 좌로 3번, 우로 3번, 위아래 왔다 갔다 이 틈 사이까지 한 다음에 다 먹고 나서 코로 3번 정도 숨을 내쉬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셨죠? 이렇게 드시면서 느끼셔야 할 게 뭐냐면 타닌이라고 하죠. 레드와인만 가지고 있는 타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꺼끌꺼끌한 떫은 감을 먹었을 때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알코올 도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혀가 얼얼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알코올 도수도 한번 느껴보고요. 바디감이라고 하거든요. 우선은 가장 낮은 바디감은 저희가 물과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 중간 바디 같은 경우는 주스와 같고, 그 다음에 풀 바디 같은 경우는 우유와 같다라고 합니다. 지금 이 와인 같은 경우는 거의 풀 바디에 가까운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 내뿜으면서 이 가지고 있는 여운을 느껴보시는 거예요. 좋은 와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산도입니다. 우리 좋은 김치가 가지고 있어야 할 필수가 뭐죠? 신김치. 좋은 산도죠. 왜 와인도 역시 이게 높은 산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파악하냐? 침샘에서 나오는 침의 양을 좀 파악을 해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산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닌도 확인하고 향도 확인을 하면서 바디감까지 전체적인 걸 여러분들이 느껴가면서 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와인, 비싼 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좋은 와인일수록 그 여운이라는 향이 굉장히 길어요. 먹어봤을 때 그 향이 뭐 3번의 호흡이 아니라 뭐 10번을 해도 그 호흡이 하더라도 그 향이 계속 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밸런스가 좋다라고 해요. 밸런스가 좋다라는 건 어떤 거냐면 타닌만 뛰지 않고 바디감이 그렇다고 뛰지 않고 모든 것들이 다 조화로웠을 때 밸런스가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 와인들은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먹는 와인들 대부분 그냥 선물 들어와서 가족들끼리 모여서 한번 먹어보자 먹었는데, 저는 오늘 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와인을 좀 더 즐겁게 한번 드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두 와인 다 맛있게 드셨나요? 네, 오늘 제가 하려는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